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녁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식사 잘하셨으면 네. 지금부터 이제 또 한 끼를 드실 시간입니다. 야, 마음의 양식. 저희가 과학과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아름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원래 과학이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아, 원래 그렇습니까? 그럼요. 진짜 오늘은 아름다운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모시는 분은 예.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님인데 예. 이분께 제가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도대체 뭘 잘해서 받은 겁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예. 그 얘기를 하려면 말이지 좀 배워야 돼. 좀 알아요? 예. 뭐. 양자역학이라는 양자 얽힘이죠. 양자 얽힘이라는 게 상을 받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여기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어디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길래 네. 우리가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네. 그 언더스탠딩의 두 진행자와 여기 모여 계신 시청자들은 네. 대한민국 1%다. 진짜 독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사실 여기 아니면 이거 팔 곳 없으실 거다. 네. 네. 우리 좀 그렇게 해봅시다. 예. 해서 해보시겠다고. 오늘은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야 뭐 합니까? 결국은 뭐 정해진 시간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밥 먹으면서 조금 배워봤는데 진짜로 끝나시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우주의 먼지로 네. 돌아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주의 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 얘기예요. 그게 결국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인규 교수님. 사실 이분을 모셔서 저희가 이거 듣는다는 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을 내고 맞습니다. 배울 만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르고 달래고 이거 해가지고 공짜로 배우는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고 달래고는 아니고 무릎 꿇고. 진짜로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네, 저희가 무릎 꿇었습니다. 네. 자, 바로 모셔보죠. 예.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박인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박인규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요. 네. 여기가 보니까 여의도더라고요. 예. 봤더니 이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마치 저기 산에서 무술하다가 돌을 닦다가 속세에 내려온 느낌입니다. 예. 사실 서울시립대는 약간 외곽에 있죠? 네네, 맞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알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오늘 배울 건 노벨 물리학상을 뭘 받았느냐. 뭘 받았냐. 누가 왜 받았냐. 그게 뭐냐. 뭐길래 받았냐.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몇 가지 네. 그 전 얘기를 좀 딴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디스클레이머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사전 그 경고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화면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볼까요? 예. 우선 제 소개를 좀 하면요. 네. 물리학을 빼면 사실 뭐 동네 아저씨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제가 처음에 그 3프로 TV 섭외를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나가. 왜냐하면 거기는 경제하고 뭐 이렇게 주식하시고 뭐 이런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물리학이 무슨 관심 있겠어? 그랬더니 동료분이 네가 뭔데 거기 안 나가? 공중파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더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 봤더니 게다가 지난주에는 서울대학교 황호성 교수가 나왔어. 그분 그 형 이 업계에서는 좀 먹어주나 봐요? 네, 아니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그러세요? 같이 일도 많이 교수님. 하는데. 우리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봤더니 진짜로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신 숙제가 2022년 노벨상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머리를 치게 됐어요. 이게 엄밀하게는 이걸 내가 설명을 하면 분명히 이제 또 이걸 들은 분들이 내가 전문가인데 왜 저 사람이 나가서 저걸 설명을 해?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또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스클레이머로 얘기를 해놓은 게 뭐냐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사칙 연산 잘한다고 전자계산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학과에 가서 전자계산기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전자계산기 못 만드실 거예요. 차라리 계산은 해줄게 필요하면. 계산도 안 해주실 거야 아마. 주판도 못 드시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양자 컴퓨팅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서 제가 전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마침 봤더니 양자 컴퓨팅은 이미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3프로 TV 성격상 여기서 무슨 칠판을 놓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학이 없이 물리학을 설명을 해야 되는 미션인데 그 미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비유를 잘 쓰면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비유의 달인은 우리 이프로님이 비유의 신이다 별명.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물리학회 내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비유를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비유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설명을 해보자. 이게 오늘 미션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건 비유는 비유일 뿐이고 절대 진실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수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제 입에서 무슨 법칙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현혹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설명 못할 때 법으로 둘러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철새는 왜 때가 되면 남아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나요? 그러면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건 귀소 본능이야. 귀소 본능. 그러면 이제 귀소 본능을 라는 말을 듣고 학생은 끄떡끄떡하고 귀소 본능 때문에 철새가 집으로 돌아오구나. 사실 말장난이에요. 이해한 듯하지. 근데 물리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법칙을 왜 그런지 파고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법이라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와 법은 대부분 학생들이 깨우쳤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수들의 어떤 현혹법입니다. 거기에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한테 당해온 거네요. 그냥 숱한 비유들에 그냥.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물리학과에 와서 이제 양자역학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에게 전화 주신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 주로 섭외 요청이 오면 혹시 저기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전문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답변해드려요. 물리학과에는 양자역학 전문가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을 전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마치 다시 또 수학과 얘기 들어가서 미안한데 수학과에 전화를 해서 저 혹시 수학과 교수님들 중에 사칙연산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사칙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은 이미 물리학과에서는 툴로 사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사칙연산과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 자체를 전공하는 물리학 전공 분야는 없어요. 근데 물리학자는 다 배웁니까? 그럼? 물리학자는 다 합니까? 일단 물리학과에 들어오면 역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전역학을 배우고 전자기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을 배우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제 3대 기본, 우리 3대 법전 뭐 이런 거죠. 역학, 전자기, 양자. 그냥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고 물리학과를 다녔다고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국영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써부터 재밌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리학과에 전화해서 양자역학 전공자를 막 찾는데 실제로 뭐 양자역학을 전공한다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양자역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양자역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철학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양자역학의 역사, 양자역학의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철학적인 고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실제. 발음도 구별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실제로 실제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이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체는 리얼리티고 그다음에 실제는 이그지스트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really니까. 그러니까 what is really exist. 있는가. 그렇지.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는가? 썸씽이 있는가? really ex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실제로 실제하고 안승찬님도 실제로 실제하고 박 교수님도 실제로 실제. 그게 우리 이제 거시세계에서는 그렇고요. 네.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헷갈리게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실체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셋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썸씽인데 썸씽이 아니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오늘의 결론은 안승찬은 여기 없다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 뭐 중간에 얘기 나올 건지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얘기 있어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내가 저 달을 보지 않으면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 대답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보지 않으면 전까지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 거기 없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을 확률은 있지만 내가 관측하는 순간에 거기 나타난 거죠. 네. 예. 오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와, 진짜 이거 두 번째는 심상치 않겠다 오늘. 인과율, 결정론, 국소성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인과율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땐 굴뚝에 연기 나랴. Cause and effect. 그렇죠. 완전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것이 결과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과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과율이 깨진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과율이 맞는 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죠. 인과율이 깨진 사건을 만나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있죠. 어디냐면 매직, 마술사들.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 깨져서 그래요. 갑자기 한 개였던 카드가 두 개로 바뀐다든지 보존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뭐 컵을 갖다 이렇게 물을 쏟았는데 물이 안 쏟아진다든지 이거 다 원인인데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과율이 깨지는 것이 마술이고 그 마술을 보는 순간에 인과율이 깨졌다는 게 뇌가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래서 매직에 이제 현혹 당하는 거죠 사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매직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속임수잖아요. 속임수인데 그리고 또 업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그런 마술의 속임수를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다 알려주면 동료 마술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물리학을 갖다 이렇게 싸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비법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과연 동료 물리학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과율이 깨진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시 세계에서는 인과율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과율이 깨지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입장이었고 실제로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인과율이 깨지고 결정론적인 세계가 안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가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미시의 세계에서는. 양자역학 세계로 가면 마치 마술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죠. 내가 일로 밀었다고 해서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옆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요. 이렇게 해서 결정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또 양자역학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론, 인과율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국소성, 비국소성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국소성. 전 뭐죠? 사실 이게 한자어 번역이 제가 보기에 잘못한 건데 로컬이거든. 로컬. 특정 로컬리티.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물리학은 그러니까 국소적이어야 된다. 어떤 특수 지역에서 벌어진 영향이 멀리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광속도로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빨리. 그게 이제 물리 이쪽 현상이 저쪽 현상에 영향을 아주 먼 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국소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얘기를 다 끝내고 나면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자역학은 국소성을 깨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순식간에 원격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뭐 그런 거죠. 그것도 광속도로 더 빨리. 그래서 이제 뭔가 오늘 느낌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바이든이 하게 된다. 약간 그런 귀가 간지러운데. 프로가 군만두를 먹는 순간 바이든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 그래서 왠지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이미 결론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 제가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다. 이렇게 멋진 말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많은 과정들을 이해해야만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 양자역학은 비국서적입니다. 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암기하십시오. 우리 저희를 믿으세요, 물리학자들을. 네. 예, 양자역학은 비국서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는 방법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은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반인이든 일반인이 아니든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아까 비유와 법을 써서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심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네. 반면에 물리학과에선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인과율, 결정론, 국소성, 실제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자. 예, 풀어보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고 수소 원자에서 발사되는 빛의 에너지, 흡수되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실험과 잘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학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식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네. 실제란 단어, 인과율이란 단어, 실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이건 순전히 누구의 입장이냐면 우리 폴 디렉이라는 분의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100년 전인데요. 소위 우리 양자 전쟁이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퀀텀 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놓고 세계적인 학자인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예. 서로 엄청나게 디베이트를 해요. 싸움. 예. 수십 년에 걸쳐서. 그걸 양자 전쟁 두 사람의 전쟁이라서 양자 전쟁은 아니고요. 네. 양자역학 전쟁인데 거기서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 디렉이에요. 디렉. 사람 이름이요? 디렉? 폴 디렉이라는 영국계 천재인데 우리가 천재의 레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아인슈타인급 정도 되는 천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싸울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수리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네. 수학으로만 얘기하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인과율 뭐 실제는 실제하는가 거기 관심이 없어. 우리 수학으로 얘기해. 수학으로만 난 얘기한다. 그게 사실은 이제 물리학과의 정신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양자역학을 놓고 소위 선수 집단인 물리학과에서는 네. 곧바로 들어가서 아하. 양자역학에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다. 뭐 퀀텀 엘렉트로다이나믹스가 있다 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서 예. 현실 세계 문제를 푸는 반면에 이러한 철학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는 소위 수학에 대한 얘기는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역사와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이런 얘기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네. 그 철학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예. 집중을 하도록 하려고. 네. 예. 자. 차림표에서 오늘 두 번째 노벨상 해설이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자, 오늘 양자 얽힘을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네. 여기서 말은 빠르게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3프로 TV 오기 전에 네. 상당히 많은 양의 유튜브를 보고 또 예. 3프로 TV에서 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을 빠르게 봤죠. 보고 왔습니다. 예. 봐왔더니 양자 컴퓨팅 얘기도 이미 다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유튜브에서 2022년 노벨상 설명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2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직 사진은 다들 구할 수 있는데 예. 아직 웹사이트에는 저 사진만 있는 것 같아요. 70대 할아버지들이네요. 예, 그 제가 아주 재미난 통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노벨상 그 받는 나이가 있는데요. 네. 60몇 년도까지는 평균 나이 54세인가 그래요. 네. 그러다가 2010년도까지 조사해 본 거면 평균 나이가 64세인가로 올라가요. 최근 5, 6년을 조사하면요. 74세가 넘어가요. 갈수록 지금 고령화돼 갑니다. 예. 내년부터 뭐 80 넘어요. 이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젊은 때는 학문의 성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사실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예. 많이 쌓여 있다는 게 나이 드신 분은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니요. 저분들의 업적들은 대부분 다 젊었을 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렌 아스페라든지 존 클라우저 이런 분들은 대학원생 때 실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저분들이 상 받은 이유가 대학원 때 연구했던 뭔가 때문에 오늘 이번에 상 받은 거예요? 대학원 때 연구를 시작을 해서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신 분들이고요. 예, 양자역학이 맞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러고는 상당 기간 잊혀졌던 거죠. 그 중요성이. 네.
그러다가 최근에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 암호, 양자 통신이 막 뜨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노벨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이제 굉장한 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 문명에 공헌한 업적 그걸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뭐냐면 양자 역학이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노벨상을 받아왔어요. 뭐 트랜지스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LED 뭐 모든 사실 지금 21세기에 거의 노벨상 다 양자 역학에서 나왔다고 얘기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산업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 중요성이 있어서 아까 봤던 세 번째 그 차일링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런 쪽에 합격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저분의 이론적 토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을 2분지를 주고 나머지 두 분을 2분지씩 해서 4분의 1씩 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3분의 1씩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줄 때가 됐고요. 그 얼추 하다 보면 양자 역학이 시작된 시점이 1920년대로 갑니다. 거의 이제 이 100년 만에 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양자 역학이 시작한 게 1920년대 이번 노벨상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양자 역학에 대한 의심은 없다. 양자 역학은 이제 실생활로 들어온 거죠. 네. 저분들이 뭘 잘했어요? 자, 이제 그분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업적을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이 업적을 영어로는 읽지 않고 제가 한국어만 읽어보겠습니다. 뭐 번역은 제가 한 건데 얽힌 광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 어지럽죠 벌써 벨 부등식이 깨짐을 확인하고 양자 정보 과학을 개척하여 그랬습니다. 맨 끝에 문장은 이해가 돼요. 최근에 양자 컴퓨팅 등등. 그래서 양자 정보 과학을 개척했으니까 차일링거 그 친구한테 줘야겠어. 근데 얽힌 광자를 이용한 실험을 해서 벨 부등식이 깨졌음을 확인했다. 요 말은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 양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얽힘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얽힘 광자. 게다가 제가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벨 부등식의 깨짐 요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벨 부등식 수식을 보여줘요. 이 수식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떻게 깨진가 이런 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가 이제 차별을 둔 거는 양자 얽힘 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양자 역학이 나오기 전까지 양자 역학을 탄생시킨 산파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양자 역학은 어떻게 나왔나? 와. 지금 이제 먼저 양자 역학의 산파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시면 우선 퀀텀이라는 말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은 막스 플랑크라는 분이고요. 기가 막히게 20세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스 플랑크가 빛의 복사에 대한 빛의 복사는 레디에이션이에요. 빛이 막 발사하잖아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기는 이제 숯덩어리예요. 까만 숯덩어리고 저거 불을 떼면요 저기서 이제 빛이 막 나옵니다. 노란 저 빛이 노란 빛이 나오겠죠. 인간의 눈에는 노란색 빛이 나오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기다 검출기를 대서 실제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보면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얼굴이 뜨뜻한 이유는 적외선도 나오고 있어요. 전파도 나오고 있어요. 심하면 자외선도 나와요. 자외선도. 그래서 저기 나오는 지금 전파부터 자외선까지 모든 광선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그래프가 위에 그림에 나옵니다. 마우스를 쓰셔도 됩니다, 교수님. 여기 마우스. 여기 있죠.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제일 진하게 나오는 거. 여기 노랗게 제일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눈에 노랗게 보인다? 요거 제가 지금 마우스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온도가 내려가면 빨간색이 좀 진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내려가면 4000도 K, 켈빈 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뜨끈뜨끈한 열선이 나오는 거죠. 빛은 없지만 뜨끈뜨끈한. 저 숯덩이가 4000K가 되면 눈에 안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더 올라가면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이 그래프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파란색 파란 불이 나와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천문학에서 배웠듯이만 파란 별이 훨씬 더 뜨겁다 그런 이유는 요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요 그래프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그래프는 우선 여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올라갈수록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쭉 떨어지죠. 예. 예. 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면 이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 2차 곡선, 포물선 네. 아니죠. 그것도 정확히는 아니고. R분의 1, X분의 1.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반비례 그래프하고 포물선하고 가우시안이라고 또 있죠. 우리 표준 정규 분포. 네. 걔도 아니죠. 한쪽 아니고. 끝이니까. 근데 왜 굳이 저렇게 표현하려고 그래 수학으로? 그냥 저 그래프 보면 되지. 통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래프들이고 예. 얘를 이론적으로 왜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가 알고 싶은 게 물리학자죠. 저걸 굳이 수학 그래프로 딱 그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 그래프는 한번 공식을 얻어내면 네. 다른 온도에서 어떤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매번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찾아낸 분이 바로 막스 플랑크 아까 그분이 그분이 찾아낸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건 당연히 이제 제가 여기 3프로TV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건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오시면 1,000만 원의 입학금을 내시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이 공식이 나오는지 유도를 저거는 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에도 이 문제를 내요. 유도해 보시오.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그래프는 증가됐다가 내려오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여기 H라는 놈이 곳곳에 있죠. H. E도 있고 K도 있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 많네요.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 이제 T는 온도고요. K는 이제 우리가 볼츠만 컨스탄트라는 콘스탄트고. 그다음에 상수. 여기 그릭 캐릭터 뉴라고 되어 있는 거, 글자 비슷하게 생긴 건 이제 진동수예요. 진동수. 근데 이 H라는 건 상수입니다. 저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군요. 이 숫자가 뭔지를 이제 찾아낸 거가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다시 돌아가면 요 숫자고요. H.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색이라는 아주 특정한 숫자예요. 근데 숫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다는 걸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6.63 앞에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니까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하면 0.00000을 34번을 가서 64, 663 이렇게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덩어리 같은 얘는 사실은 완벽하게 에너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줄이고 시간이니까 에너지에다 시간을 곱한 양이에요.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액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액션. 그 정도 양인데 그렇게 작은 양의 만큼으로 지금 모든 공식을 잘게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화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요거는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네, 요거 알았다고 하시죠. 왜냐면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믿겠다니까요. 저 그래프가 저 식으로 나오는 걸 굳이 증명 안 해주셔도 믿습니다. 좋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믿으셨고 1단계 믿으셨고 그래서 이제 프랑크 상스가 인류 역사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작은 숫자를 왜 물리학자들 들고 왔느냐? 보면 수학은 알고 보면 우리 수학의 왜 실수의 연속성 이래가지고 두 숫자를 자르면 그거보다 그 가운데 숫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자르면 또 가운데가 있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죠. 무수히 많은 숫자가 무한대로 있잖아요. 물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의 세계는 뭔지는 모르지만 H라는 아주 작은 양인데 외부에서 아주 멀리서 우리 일상세계를 볼 땐 정말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퀀텀의 세계로 들어가면 저 H라는 아주 작은 양만큼 물론 이제 진동수를 곱해야겠지만 진동수를 곱해서 그 H를 곱한 양만큼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거죠. 띄엄띄엄 존재한다. 층층이 존재한다. 에너지가 층층이 존재한다는 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그게 뭐요? 1헤르츠의 파동이 있다 쳐요. 1헤르츠. 1헤르츠라는 건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 이게 이제 1헤르츠죠. 2헤르츠면 1초에 두 번이죠.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요 파동의 에너지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예요. 근데 그 다음 에너지는 두 번 진동하는 거. 그러면 걔는 그거의 2배. 그렇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진동수가 진동수 1, 2, 3, 4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 돼 있다면 에너지도 퀀타이즈 돼서 나오는 거죠. 양자화돼서. 연속되지 않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속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모든 물건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한다. 1달러 아니면 2달러지 1달러 반 이런 건 없어. 역시 비유의 신이십니다. 그런 세계라는 거죠. 뭐 돌아가겠네 그래도.
굳이 뭐 0.1원, 0.03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퀀타이즈된 세계고요. 자, 이걸 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럼 대부분 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저 H가 저게 중요한 거구나 지금. 여기서 계속 H가 나오는군요. 예. 저분이 성공을 거둔 건요. 사실은 이제 노벨상 21년에 노벨상 받은 건 왜 받았냐면요. 그 밑에 적혀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여 그게 아니고요. 광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고 이슈가 사실은 솔라셀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솔라셀 같은 태양 전지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우리 금속 같은 것들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빛을 쪼이면요.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튀어나온 전자를 받아다가 전기로 바꾸는 게 이제 솔라셀이죠.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사실 저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빛은 전자기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빛은 파동. 그러면 이제 소위 금속이라는 박스에 갇혀 있는 전자가 있고요. 거기에 전자기파를 쪼여요. 그럼 그 전자기파를 따라서 전자는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렇게. 파동이니까. 더 짧은 진동수로 하면 더 짧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더 빠른 진동수면 더 빨리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금속을 빠져나오진 못해요. 열은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쪼이면 금속이 뜨끈뜨끈해지겠지만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설명 못해요. 이거 마치 설명을 이런 표현 이게 방송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잘못된 표현이라면 박 교수님이 어차피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당구장에 가면 당구장에 당구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구장 당구공을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좀 막 움직이겠죠. 그 안에서 부딪히고 흔들리지. 다이를 흔들면 그렇죠. 다이가 우리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다이를 흔들면 좌우로 공은 안 빠져나오죠. 이때 이 당구공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방법, 금속판 위로 튀어나오는 방법은 그렇죠. 마세이. 마세이를 탁 찍으면 위로 탁 튀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착안했던 게 물론 당구를 보고 착안했던 건 아니고요. 빛이 진동수 어떤 특정 진동수를 갖는 빛이 막스 플랑크가 얘기한 그 플랑크 상수요. 그 상수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빛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다. 때려줘야 튀어나온다. 빛이 마치 당구공처럼 전자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러니까 전자가 두들겨 튀어나왔다는 거죠. 만약 기존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빛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파동. 빛은 전자를 좌우로 흔들기만 한다. 이걸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빛은 맥스웰이 전자기파로 이미 끝이 난 게임인데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유명할 때가 아니거든요. 1905년이니까 특허청에서 일할 때고 무명 물리학자일 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빛을 때렸는데 전기가 나오는 걸 설명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입자가 아니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인슈타인 이론대로 저기 진동수를 높이면 에너지가 세질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제 마세이를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진동수를 높여보고 딱 때리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센 거예요. 세게 찍으면 세게 나간다. 그거는 입자란 얘기거든요. 마세이, 빛은 마세이네. 빛은 입자다. 빛은 입자다. 그래서 사실 빛이 입자라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동으로 게임이 끝난 상태죠. 물론 이제 빛이 입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 분 더 계세요. 뉴턴.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봤어요. 아마 뭐 어쩌면 좀 먼지를 보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뉴턴은 빛은 알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퍼스클이라는 영어를 썼는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회절 실험도 하고 무슨 간섭 실험도 하면서 빛은 파동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에서 빛은 전자기파라는 게 알려지면서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이 입자라는 얘기를 뒤집었어요. 뒤집어진 거죠. 빛은 입자다. 자, 그런데요.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혹시 아인슈타인이 그 우리가 이른바 그 태양광 발전을 하는 뭐라고 합니까? 태양전지.
그거를 발명한 겁니까 결국? 아니죠. 그건 아인슈타인은 전혀 거기에 무관하고 아까 저기 똑같습니다. 사칙연산 발견하신 분이 전자계산기 안 만들듯이. 알겠습니다. 가장 그 이론적인 제일 밑에 토대로 만든 것. 예. 소위 광전 효과가 왜 벌어지는지, 광전 효과가 벌어지는 이유를 알려주신 분이 아인슈타인이죠. 네. 그건 왜 그러냐? 빛이 입자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어요. 그거 알겠어요. 이거 쉽네. 네. 빛이 파동이면 지금 이제 솔라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네. 빛이 입자기 때문에. 예. 자, 잠깐만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예. 근데 우리 오늘 양자 이걸 알아야 양자까지 가는 거죠? 노래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빛이 입자라고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니에요. 완전 이해했어. 빛이 왜 입자죠? 이걸 건너뛰고 그냥 빛은 입자니까 암기하세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렇지. 그래. 빛은 이거다. 당구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 보면 그 원자에서 빛이 막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태양에서 맨 위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와요. 네. 예. 반면에 수소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빨간색이 하나 나오고 파란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보라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헬륨에서 보면 빨간색 비슷한 데 나오고 노란색도 하나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띄엄띄엄. 자, 원자는 그전에는 그 내부 구조가 없는 어떤 물질의 그 성질을 유지한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그게 이제 애텀, 원자잖아요. 그냥 딱딱한 당구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빛은 저렇게 계층적으로 나와요. 저 안에 뭔가가 구조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구조를 찾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보어인데 보어란 분은 이제 뭐 스승이라고 할 건 없지만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한 다음에 그 연구실에 있었어요. 핵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를 두들겨 보니까 원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딱딱한 당구공이 아니고 그 안에 원자 핵이 들어있고 원자 핵이 들어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원자 폭탄 쏴가지고 터뜨리기도 하고 원자력 에너지에서 우리 전기도 만들었으니까 원자 핵이 들어있고 그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태양계처럼 돌고 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걸 실질적으로 계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러면 원자 핵이 양성자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고 계산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여기 양성자가 있고 거기에 전자가 빙빙 돕니다. 다만 이 도는 때 이 궤도를 도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아까처럼 플랑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양자화돼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도 좀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굳이 설명하면 얘를 중심으로 우리가 물결파를 그리면 물결파가 정상파를 만들어야 된다. 뭐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파동이 흘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예를 들어 파동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돌아왔더니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딱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갖는 파동을 갖는 조건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요. 이게 궤도 운동을 하잖아요. 궤도 운동. 궤도 운동을 하면 우리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팽이 돌리면 스핀 돌잖아요. 그 회전 운동량인데 그 회전 운동량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양자화돼야 돼요. 1H, 2H, 3H 이런 식으로. 그 양자화된 각운동량을 갖는 궤도를 그려보면 특정 궤도가 나와요. 수성, 화성, 뭐 목성 이런 식으로 궤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자라고 알고 있는 녀석을 잘라보면 원자는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라보면 단면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저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있다. 빨간 놈이라는 원자핵도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도는데 주변을 돌 때는 저런 까만색 선을 따라서만 돌더라. 그게 이제 보가 생각했던 모델이고요. 자 이제 요건 이제 보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전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돌 때 얘가 이제 파동성을 가지고 도는 거죠. 흔들리면서. 그리고 사실 이건 증명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단 이제 저도 뭐 나이가 꽤 되는데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원자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 원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 과학 선생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뭐 몇 년 안 지나서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원자를 찍은 거예요. 수소 원자를. 오른쪽 사진이요? 오른쪽 저게 사진이 원자예요? 저게 여기 보면 이제 논문 2013년에 수소 원자 한 개로부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찍어낸 거예요. 뭘로 찍었어요? 카메라로? 저 옆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인데 저도 저 방식의 전공자는 아닙니다. 네. 일일이 하나씩 그 요새 이제 원자를 또 찍는 저렇게 생겼구나. 현미경도 있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이건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노덜 스트럭처 오브 스탁 이펙트 뭐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거지만 찍어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거 보면 마치 이제 궤도는 아니죠. 궤도는 확실히 궤도는 아니고 전자들이 여러 군데 존재하죠. 한 사진에. 원래 사진 하나 딱 찍으면 전자는 딱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시간 노출하다 보면 전자가 궤도를 따라 막 움직일 거고. 전자 움직인다.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게 구름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구름 사진. 진짜 구름처럼 찍혔네. 그렇죠. 찍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자 안에는 구조가 저런 게 들어 있어요.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도는 거죠. 하나가 도는데 저렇게 구름처럼 도는 게 찍힌다고요? 왜냐하면 전자 하나가 한 군데 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찍힐 순간은 어디 한 군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양자역학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어느 한 군데에 있는 걸 찍혀야지. 얘는 당연히 노출 타임이 있죠. 오랜 시간 노출한 거죠. 오랜 시간 노출을 하면 여기 있다, 여기 또 있다가 전자가 여기도 여기 있다가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보호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자가 저기를 뺑뺑 돌아서 네. 여기 지금 요 화면에 여기 있던 전자가 1초 뒤에는 여기 있고 예. 2초 뒤에는 여기 있고 그렇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여기 있을 확률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여기 있을 확률도 있고 동시에 여기 존재할 확률도 있고. 교수님 저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전환해서 보면 1초 후에 어디 있는지가 추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노력 좀 해보세요.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리적인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곧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그 얘기도 좀 이따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장비뿐만 아니라 네. 원리적으로 아까처럼 관측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넘어가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가 뭐냐면 이런 층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어떤 2층에서 3층으로 또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마다 네. 빛을 내는데 우리 예를 들어 3층에 있던 사람이 2층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이 들리죠. 비명을 지르죠. 예. 그 비명이 이제 빛이 발사되는 거예요. 네. 그 비명이. 반대로 거꾸로 2층에 있던데 예. 두들겨 맞으면 3층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네. 예. 그게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네. 즉 원자가 빛을 흡수하는 거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 거고 전자가 예. 예. 빛을 발사하는 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예. 빛을 흡수하면 까맣게 보입니까? 그 빛이 사라지는 거죠. 네. 에너지를 먹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왜 빨간색이야? 얘는 왜 파란색이야? 이런 거 예. 보면 예. 빨간색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을 낸다는 거 그 에너지를 또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원자의 신비가 완벽하게 풀립니다, 사실은. 예. 원자는 이런 애들이구나. 예, 원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먹고 뱉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예. 것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데요? 드디어 네.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살던 분이고 네. 저분은 드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름에 드 들어가면 이제 귀족인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저분이 어떻게 드자 가지고 혁명 때 목이 안 잘리고 살아남았을까? 네. 스트라스부르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분이고 저분은 원래 이제 공작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물리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심심해서 물리를 했군요. 네. 사실 이거 형이 모리스 드브로이라고. 네. 저분 이름은 참 굉장히 신기해요. 신기한 게 왜냐면 BROGLI잖아요. 예. 저기 OGL이 전부 다 묵음이에요. 싹. 그러니까 발음할 때 드브로클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네. 네. 드브로이. 드브로이. 예, 알겠습니다. 네. 드브로이. 네, 루이드 드브로이. 보통 저희는 저거 그냥 외워버리는데 교수님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군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묵음인데. 네. 어쨌든 그 모리스가 형인데 예. 모리스가 물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물리를 하는데 이제 루이가 이게 형이 하는 걸 보고 네. 귀족이잖아요, 귀족. 예. 할 일 없는데 형 뭐 하는데 물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공부를 하고 저분이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잠깐 다시 화면을 보면
첫 번째 공식 이거 보면 E=h/v라는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요. 예. 요게 첫 번째 이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 공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상대성 보면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네. 빛의 운동량의 광속도를 곱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짬뽕하면 예. 네. 나오죠 당연히 저게. 네. 그냥 곱하고 나누면 나오죠. 네. 그 뭐냐면 운동량을 가지면 예. 파장이 생긴다. 예. 즉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 운동량은 mv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 mv를 움직이면 다 파동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 질량 질량 m이 있고 이거는 예. 관련된 얘기인 것 같네 진짜. 질량 m이 속도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 그동안 mv라는 운동량이라고 불렀거든요. 운동 에너지. 예. 1kg이 1m/s으로 가면 예. 뭐 운동량이 1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파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이 생긴다. 예.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은 파동이 생긴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광량자설의 완전 반대고 빛은 입자다라고 빛은 입자라면서요. 입자는 또 파동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전자는 입자였잖아요. 전자. 네. 전자는 입자인데 얘는 알고 보면 파동이라는 거예요. 에이? 자, 23년이 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하면서 봐. 여태까지 우리가 파동이라 생각했던 건 입자고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전자는 입자인데 네. 드브로이 아저씨께서 파동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입자하고 파동은 뭐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인 아인슈타인이 빛은 마세이로 해야지만 설명이 된다면서요. 입자라며요. 입자여야지만 설명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빛은 입자죠. 파동성도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회절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광전 효과에서는 입자지만 회절하고 간섭하고는 파동이죠. 네. 드브로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니까 예. 아까처럼 마세이를 쳐서 나온 전자니까 예.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드브로이 주장에 의하면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이제 그 입자냐 파동이냐는 질문인데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가면 자 입자냐 파동이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실수입니다.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네. 입자냐 파동이냐는 질문은 물리학과에서는 이미 끝난 질문이고요. 답이 멀리 나와서 더 이상 안 해요. 답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입자이기도 오아와 엔드가 다 같이 있습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거나 또는 동시이거나 입자이고 파동이고 입자이고 파동이고도 가능해요?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것도 아니고.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왜 뭐가 잘못되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관념입니다. 예. 예를 들어 입자 그러면 우리는 늘 당구공을 생각해요. 네. 당구공. 딱딱해서 눌러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고 예. 경계가 확실하죠. 네.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이걸 입자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구슬치기를 하면서 보고 왔거든요. 예. 예, 뭐 콩알을 봤든 뭘 봤든 입자로 봤어요. 파동은 우리가 수영장을 가거나 해변가를 가면 물결, 파동거든요. 예. 아, 저건 파동이구나. 뭔가 흔들리고 자기의 실체는 없고 움직이는 것들. 예. 네. 파동은 합쳐지기도 하고 상쇄 보관 간섭도 하고 상쇄 간섭도 하잖아요. 네, 예. 예. 이게 파동이구나. 이렇게 보고 살아왔어요. 쭉 어렸을 예.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체를 만나면 얘는 너는 입자야 파동이야 이렇게 묻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폐는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향에 따라서 즉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무슨 법안에 따라서 진보적인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보수적인 것을 선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에 섞인 존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너 좌파야 우파야? 너 좌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 예. 저는 이 사안은 우파인데 이 사안은 좌파로 생각하는데 너무 좌파야. 그러면 양분을 하려고 그러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입자와 파동도 똑같은 개념으로 어. 우리가 공부해왔던 개념이 입자와 파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자냐 파동이냐로 자꾸 따지는데 자꾸 따질 수밖에 없도록 교육을 받아왔던 거고 빛은 한 번도 본인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자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빛은 빛이었고 전자도 그렇지. 내가 입자인지 내가 파동인지 전자 스스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눈에 보이면서 눈에 안 보이는 파동이라는 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건데 혹시 바닷물은 파동성도 가지고 있고 술렁술렁하는 바닷물? 파동이죠. 근데 물 입자들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게 바로 입자이면서 파동인 사례는 아닙니까?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드브로이가 얘기한 거예요. 드브로이가 바닷물은 아닌가 보죠? 바닷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드브로이 자체도 본인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우선 막스 플랑크 본인이 H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양자론을 믿지 않고 가신 분이에요. 아인슈타인 본인이 광양자설로 만들어서 양자역학의 3파 역할을 하고 본인 스스로는 양자역학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예, 보호는 아니고요. 보호는 이제 양자역학을 수호하신 분이고 드브로이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브로이도 물질파를 만들어 놓고 본인 스스로가 입자와 파동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개념을 합치려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일럿 웨이브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냐면 입자가 마치 파동 서핑을 하듯이 서핑 보드 위에 입자가 있고 그 주변에 웨이브가 파동이 그 사람을 나르고 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전자다. 즉 전자라는 실체도 존재하고 걔를 가이드해주는 파동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다. 그 2%의 비유는 딱 그거네요. 그거네요.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27년 그게 아니라니까. 발표를 해가지고 드브로이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시되겠잖아요. 그거는. 입자냐 파동이냐 아니다. 둘 다야 뭐 이루고 있으니까. 뭐 웨이비클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아까도 내가 바닷물 얘기했지만 바닷물은 파동을 갖고 있는 something 입자일 뿐이지 파동이면서 입자인 녀석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아마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잘 합니다.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자냐 파동이냐 이 질문은 사라진 질문이다.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지 마라. 이해를 했든 못했든 한 걸로 치고 입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파동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 가끔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있잖아요. 뭐 깡패이기도 하고 가끔은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죠.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면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그 실험이 있다면서요. 그 빛을 이렇게 비쳤어요. 빛을 비춰서 구멍을 이렇게 내고 빛을 비치면 원래는 빛이 입자면 그 구멍난 대로 벽에 부딪혀서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네모난 거를 이렇게 비치면 네모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실험을 했는데 그럼 입자인 줄 알고 당구공인 줄 알고 쐈는데 막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은 파장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파장인지 생긴지 잘 보자 하고 옆에서 관찰을 했더니 다시 입자로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안 보면 입자고 보면 파장이고 아니지 반대인가? 아니 파동을 갖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또 우리 이프로님도 입자와 파동으로 무조건 구별을 하려는 외우기로 했는데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미련을 갖지? 자, 입자와 파동은 이제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 새로운 개념이 참 묘한 녀석이다. 20세기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리 용어로 필드라 그러고요. 우리 번역으로 이제 장 또는 마당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그 말을 많이 써요. 장이다.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자 드디어 이제 이 3파들이 만들어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양자역학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역학 얘기고요. 이분이 25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해들을 이렇게 그 양자역학적인 성질, 우리가 위치를 잰다든지 운동량을 잰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 수학에서 다루는 행렬과 비슷한 연산 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분의 행렬역학은 사실 잘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학과에서 가리키거나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스탠다드로 가리키는 건 파동역학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다 노벨상 받은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벨상 하나씩 박아놨죠. 1926년이 되면 이제 바로 한 해 차인데요. 사실 같은 해예요. 사실 25년 크리스마스 때 그 여행을 가서 슈레딩거구나 드디어. 슈레딩거죠. 슈레딩거가 이분이 이제 슈레딩거고요. 여기 화면에 나오신 분. 저분 이제 그 진짜 고양이 눈처럼 생기셨네. 반가워요 아저씨. 얼굴 처음 슈레딩거고요. 이분이 이제 25년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가서 예. 아주 그냥 깊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그 방정식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화학과에 가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원자의 모든 궤도 함수의 원자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예, 우리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르쳐 줘요. 예. 가르쳐 주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고전적인 방정식이고 틀린 방정식이다.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디락 방정식이 있고 더 높은 뭐 우리 요즘 얘기하는 표준명이 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맞는 방정식이고 그 당시에 예.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파동함수를 해석하는 분인데 이 파동함수가 뭐냐면 입자를 파동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입자를 파동으로 설명하면 다른 현상들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분이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어떤 생각을 주장을 하냐면 슈레딩거가 얘기했던 파동함수 프사이라고 부르는데 그 놈의 제곱을 하면 그게 확률이다. 입자가 존재할 확률. 즉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두 벽 사이에 지금 흔들리는 물결파가 있죠. 예. 이 파동은 올라갈 때가 플러스고 내려갈 때 마이너스잖아요. 얘를 네. 제곱하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네. 제곱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되겠죠. 아,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럼 존재할 확률이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입자는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여기 존재하고 더 낮은 상태에서는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전자를 벽에 가다 놓으면 제일 낮은 상태에서는 가운데 존재해요. 전자가. 네. 그런데 얘보다 좀 전자가 에너자이저가 돼서 좀 에너지가 높아지면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요 중간 사이는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 존재하거나 그 옆에 존재할 확률이 높아져요. 네.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 막 뛰어다닐 거아요 전자가. 예. 그럼 전자가 존재하는 게 여기 돼요. 예. 사진을 찍으면 저 셋 중에 하나에 있다. 고전역학 같으면 사진을 찍으면 균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양자역학은 사진을 찍으면 여기 3분의 1씩 나오는 거죠. 입자가 아까처럼 네. 원자처럼. 그래서 어떤 구속 조건이 주어지면 즉 원자 조건이 주어지면 원자층이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벽이 주어지면 벽 안에서도 양자화가 벌어져요. 위치도 양자화가 되고 에너지도 양자화가 되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죠. 자, 슈레딩거 역학을 한 방으로 정리하면 요거는 뭐 네. 이거 다 알아듣습니까? 그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빨리 해야겠네요. 예. 그냥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덜하고도 마치 노벨상 받은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얽힘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네. 예. 예.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고전역학은 점, 네. 질점. 네. 양자역학은 저는 파동으로 저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신비한 양자 세계 1. 첫 번째. 이건 중요하겠다. 입자는 고전역학의 벽에다 부딪히면 다 반사돼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요 그림이고요. 예. 전자기학 이것도 여전히 고전적인 건데 전자기학은 입사파가 있으면 투과하는 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죠. 네. 우리가 핸드폰을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전자파가 투과가 벽을 하죠. 뚫고 들어오니까 예. 반사파도 있지만 네. 만약에 입자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파동이니까 예. 반사되는 놈하고 투과되는 놈이 생기겠죠. 예. 이놈을 다시 사진을 찍으면 예. 투과되는 입자가 생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차이는 잠깐 파동이라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벽을 뚫고 지나가요.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게 가능해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벽에다가 공을 10만 번을 두들겨도 10만 번 다 반사될 거 아니에요. 예.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10만 번을 두들기면 몇 개가 넘어가요? 확률적으로 한 분은 저 벽을 뚫고 저 벽 바깥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는 마술이 진짜 마술이처럼 마술이죠. 보이겠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던지는 이 공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럼 매번 뚫고 지나가야지 왜 언제는 못 뚫고 지나갑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아까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얘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어. 그럼 입자였다가 갑자기 이거 파동으로 변해서 슉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자 내가 파동으로 볼까 파동으로 보면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뚫고 지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밑에 그림처럼. 네. 입자로 보면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죠. 예,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뚫고 지나가는 입자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입자로 봤기 때문에 저런 게 사진이 부자연스러운 거고 실제 자연 현상은 입자냐 파동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밑에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다 뚫고 나간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 파동이라서 그랬구나 알겠어요. 못 뚫어 입자니까 못 뚫겠지 이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뚫기도 하고 못 뚫기도 해라고 하면 그건 빛하고 똑같은 반사율하고 똑같은 거죠. 이 벽이 얼마나 그 소위 말 포텐셜 벽이 높으냐에 따라 다른 거죠. 두꺼운 벽이면 절대 못 뚫죠. 아, 파동이라도 예, 예를 들어 이 벽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우면 알겠습니다. 투과파는 0이 되고 반사파만 생기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네. 빨리 넘어가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중첩입니다. 중첩 드디어 나왔다고. 예. 아까 보면 수소원자 찍은 사진도 보면 안에 예. 있는 궤도도 있고 바깥에 있는 궤도들 있잖아요. 네. 한 사진에 다 동시에 존재하죠. 한 사진에 다 아까 같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 원자 사진. 예. 마찬가지로 양자 상태는 예를 들어 원이라는 그러니까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으면 네. 그 상태가 다 묶여서 토탈로 이런 상태가 있다 하면 그 묶여서 한 상태로 중첩돼 있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예? 믿는다는 게 무슨 왜 표현이에요? 그러냐면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다는 겁니까?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죽이네 죽. 예, 죽 좋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양자 세계에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뭐냐면 특정 상태들이 있으면 네. 얘가 몇 퍼센트, 얘가 몇 퍼센트, 얘가 몇 퍼센트로 합쳐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관측을 행하면 예. 관측을 행하면 내가 특정 상태 하나를 딱 관측하게 돼서 이것을 우리가 파동함수의 붕괴란 말을 씁니다. 영화 뭐 관측하면 그게 파동으로 보일 때도 있고 관측할 때 내가 입자로 보일 때도 있고 입자로 봐서 내가 얘의 위치를 잡고 싶다 또는 네. 얘의 운동량을 잡고 싶다고 딱 관측을 행하면 예. 그 순간에 그 위치에 있던 파동함수만 살아남고 네. 나머지 다 죽는 거죠. 이게 왜 신기하냐면 그 다음 그림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데 예. 아. 그게 여기 어려운 이제 여러 겁니다. 개의 파동함수가 합쳐져 있는 걸 그냥 도식화한 거예요. 예. 예. 내가 근데 관측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마술 같은. 예. 어. 딱 사진을 찍어봤더니 요 입자가 발견됐어요. 네. 그럼 옆에 있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왜 사라질까요? 지금 이제 왜요라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신 건데 왜 이해를 한 거냐면 제 생각이 맞지 않아요. 조금 전에 벌어진 상황을 맞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죽는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초등학생들이 쫙 있어요. 예.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사진을 딱 찍는데 사진 딱 찍었을 때 이 초등학생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다 엎드렸어요. 싹. 네. 사진 찍는 순간? 순간. 네. 근데 아무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네. 너가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플래시가 터지면. 네.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네. 탁 찍어보니까 얘가 탁 서 있고 나머지 다 엎드려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딱 찍었더니 얘가 서 있고 나머지가 다 엎드려요. 얘를 보고 사진을 찍었더니 얘를 찍으려고? 아니요. 그냥 전체를 그냥 찍었는데 하나가 딱 발견이 되고 나머지 다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왜요?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요가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시발점이에요. 근데 그 서 있는 그 녀석은 제가 의도했던 그 녀석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랜덤하게 한 놈이 랜덤하게 한 놈 잡히는 거죠. 예. 그게 관측에 의해서 밝히는 거고 관측에서 그 상태가 발견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개로 파동함수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거네. 일종의 원래로 존재했을 때는 사실은 뭐로 존재하지가 않고 다 그냥 섞여 있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걸려드신 거예요. 내가 관측을 딱 하는 순간 뭐가 하나로 규정되는 거네요. 네. 그거죠. 알겠는데 내가 관측했는지 안 했는지 난 관측이라는 건 살짝 흘끔 보는 거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착 찍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연자들은 내가 사진 찍는지 보는지 어떻게 알고 지들이 엎드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엎드렸다고 설명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복잡한 것 같아. 엎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다 같은 하나인데 하나 보는 시점에서 뭐가 하나의 특성으로만 보이는 거지. 엄밀하게 안승찬 기자님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입장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을지 안 찍을지, 플래시 터뜨릴지 안 터뜨릴지 어떻게 알고 그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자역학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할 건데 예를 들어 내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걔는 거기 없다가 네. 내가 관측할 때만 딱 나타나니까 예를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더 크게 설명하면 달. 내가 달을 안 보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 우주에 다 퍼져 있다가 내가 딱 볼 때만 거기 있느냐. 예.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달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네. 관측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고 네. 예. 양자역학적인 입장은 뭐냐면 관측을 하지 않으면 실체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생각인 겁니다. 관측을 했을 때 드러나는 붕괴된 파동함수 걔만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 파동함수는 애초에 그 중첩 상태로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첩을 코펜하겐 해석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예. 27년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코모 학회 그다음에 그 유명한 솔베이 학회라는 게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그 솔베이 학회 한 달 전에 얘기가 되는데 대충 정리하면 이래요. 우선 입자와 파동은 상보적인 것이다. 서로 예. 컴플리멘터리, 서로 보완적인 존재고 입자성을 나타낼 때 파동성을 나타낼 때가 있고 파동합수는 중첩된다. 즉 확률이 아니고 네. 중첩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이 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측과 동시에 파동합수는 붕괴돼서 네. 특정 상태로 우리가 알아내게 된다. 그리고 관측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불확정성이 있어서 야. 우리가 측정하는 양에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량을 잰다거나 위치를 잰다거나 이 두 개의 곱 중에 어느 하나를 정밀하게 재면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아, 그게 아까는 그런 거군요. 관측하는 순간 나머지가 포기되는.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야구공을 던져요. 투수가. 네. 투수가 던지면 이제 이 배트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트로 치는 순간 야구공의 위치는 특정화되죠. 네. 어딘지. 네. 그러니까 네. 배트에 맞았죠. 예. 네. 근데 그 순간에 야구공의 속도는 다 깨져 버리죠. 네. 반대로 튀어나가니까. 예. 원래 있었던 그래서 운동량을 못 재요. 네. 예. 운동량을 재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날라오는 놈을 뭐 바람기계 같은 걸 탁 부딪히게 해서 네. 회전량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 날아가던 위치를 잃어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량을 잃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원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법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거를 가만히 고찰을 해보니까 운동량과 위치의 곱은 어느 특정 값, 아까 얘기했던 프랑크 상수값 이하로는 더 정밀히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나옵니다. 그 의문점들이 바로 이제 오늘의 그 시작점인데요. 우선 양자적 실체는 무엇인가? 즉 관측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않는다는 게 이론이에요? 관측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과연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예. 인간이 관측하지 않아도 그 실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소위 아인슈타인적인 생각인 거고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그 입자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관측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파동함수의 붕괴를 일으키는 거고 예. 그걸 측정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기대값을. 자, 비국소성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파동함수가 아주 널리 퍼져 있어요. 여기서 발견돼. 그럼 나머지 분명히 여기도 확률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을 확률이. 근데 얘가 순식간에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관측이 되는 순간 아까 여기 관측됐으니까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분명히 확률이 존재했던 게 확률이 갑자기 0으로 확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발견됐을 때 얘가 발견됐음을 얘가 어떻게 알고 0이 되냐 이거죠. 광속도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소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멀리 떨어진 놈이 어떻게 알고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국소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명이 이프로와 안승찬이 한 명은 짜장면 먹고 한 명은 짬뽕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둘이서 따로 가서 저기 멀리 가서 같이 있을 땐 짜장면, 짬뽕, 짬뽕, 짜장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이서 멀리 떨어졌어. 근데 내가 짬뽕 시켰어. 근데 알아서 짜장면을 시키네? 이게 말이 되냐는 그런 거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멀리 떨어졌는데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핵심이고. 무장공비가 10명이 돌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명이 잡혔는데 잡힌 그 순간 나머지 무장공비들도 그냥 깨꼬닥 이런다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약속이나 했듯이. 어느 무장공비가 잡힐지 모르는데.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하나가 잡히면 나머지가 다 꼴까나. 질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무장공비는 네. 원래 한 명 아니었습니까? 한 명이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 갔어 막 10명인 줄 알고 있다가 한 명 딱 잡은 거야. 나머지 한 명 어딨어? 다 죽었어. 얘가 10명 노릇했으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일견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위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아까 얘기했던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2가 뭐냐면 상태잖아요, 상태. 네. 서로 다른 상태. 10명이 가까이 다 있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에너지가 1인 상태, 에너지가 2인 상태, 3인 상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중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믿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고전적인 결정론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부딪혔으니까 뭐 튕겨나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지금 깨지는 거니까 소위 인과 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인과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히든 베리어블, 그래서 소위 숨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체가 있으면 기체 압력과 온도 이런 거 다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원자들, 분자들, 걔들의 개개의 운동들이 각각의 분자들이 어디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잘 모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개개의 원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변수들을 몰라도 되듯이 그 숨어진 변수가 양자역학에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양자역학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숨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기해 보이는 거지. 다 까보면 그 안에 사실은 그걸 인과에 연결해주는 숨은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원칙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들의 주장이에요? 아니면 물리학계에서 학문이 발전해온 순서예요? 지금까지는 학문이 발전된 순서고요. 오늘 물리학상 얘기를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군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3분 나왔어요. 일단 이거 못한 건 다음에 하고 오늘 양자 얽힘만 얘기해 주십시오. 얽힘만 얘기할게요. 얽힘이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얽힘을 얘기하고 할게요. 맛배기만 그냥 보고 나머지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맛배기만 양자 얽힘만 빨리 하겠습니다. 얽힘. 우리가 우선 얽힘이 이전에 중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중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홀과 짝 예를 들어 동전 5개가 있어요. 하나를 집어요. 그럼 3개 집거나 2개 집거나 했다고 쳐봐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는 지금 홀이거나 짝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홀일 확률하고 짝일 확률은 50대 50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확률이에요.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너무 잘 돼. 알겠죠.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건 내가 딱 집었을 때 이 안에 홀과 짝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나쁜 놈이죠. 그걸 야밤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시세계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굳이 거시세계에 가장 비슷한 걸 찾는다면 뭐 짬짜면 정도 돼요.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그 짬짜면 상태는 진짜로 중첩 상태예요. 웨이터가 와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붕괴가 돼서 짜장면 상태로 가거나 짬뽕 상태로 갔는데 근데 그 전까지 관측이 웨이터가 오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가 이해가 되죠. 홀수이기도 하고 짝수이기도 하고.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외워. 자, 양자역학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홀짝 게임인데 한 사람이 5개 중에서 홀수를 갖고 도망을 가요. 멀리. 홀수를 가지고 도망가. 서울 가서 펴봐요. 3개 들었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간 친구는 2개 갖고 가져왔죠. 갔겠지. 확실히. 자,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양자 얽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걸 들고 왔으니까. 그래, 그 모두 얽힘이야 그게. 양자 얽힘은 뭐가 똑같냐면요. 짬뽕과 짜장면이 결정 안 되듯이 그 상태로 서울로 가요. 서울에 아무 중국집을 갔어요. 결정이 없어요? 중국집을 딱 갔는데 친구가 안 와. 봤더니 얘는 같은 이름의 부산에 있는 중국집에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짜장면을 먹자 하고 짜장면을 먹는데 귀신이 고칼로로 걔는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만 번을 해도 똑같이. 그 다음에 내가 짬뽕을 시키면 제가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죠. 텔레파시만 가능하죠. 네. 텔레파시가 아니면 광속도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예. 그런 짜장면 먹으니까 너 짬뽕 시켜. 이게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라 해서 귀신 같은 원격 작용이 있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신 분들이 이번에 노벨상. 그런 얽히 그게 그래서 얽혀 있다. 네네. 멀리 있어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양자역학은 국소적이지 않다. 비국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벌어진 일이 저쪽에다 영향을 미친다. 거죠. 나비 효과처럼. 예. 나비 효과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좀 다르지. 다르네. 네. 그걸 무슨 실험으로 밝힌 거예요? 그 실험이 바로 이번에 한 아스페,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저, 샤이닝거의 실험입니다. 그런 면이 반드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군요. 그 실험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 실험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믿지 못했다가 그것들이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교수님도 왜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다음 시간 될 때 하지만 65년에 노벨상 받은 리처드 파이만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 이 다음 같은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하는.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해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답은 나오지만 이해하려고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 벌어지는 게 양자역학이니까. 근데 교수님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은 했으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디락의 입장인데 수학으로 풀어서 나오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존재한다. 왜 그런 일이 왜 짬뽕인 순간 짜장면이 되는지는 이유도 설명을 해줍니까? 사실은 보존 법칙이죠. 두 개가 합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게 원거리에서도 동시에 발생하니까 귀신이 고칼로리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귀신이 고칼로리. 마치 마술처럼. 근데 진짜 아인슈타인 말이 맞아요. 그 먼 거리에서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려면 연관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있으려면 무슨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요 있잖아요. 그럼 정말 사랑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 무슨 사람이 뭔가 예감이 이상해. 또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지 그럼. 그런 거. 그런 거죠? 양자 커플이네요. 양자 커플. 뭔가 왠지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있는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탁 무슨 큰일이 있어 하면서 갑자기 접시가 깨지면 큰일이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것보다는요. 사실 이제 실험 얘기를 더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벨 부딩식 얘기를 전혀 못했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자의 세계에서 얽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은 이제 없애는 그런 업적을 갖고 왔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2탄을 저희가 조만간 준비해서 1탄을 보신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양자역학보다 1시간 동안 하는 게 더 어렵죠. 맞습니다. 한 학기 해야 돼요. 한 학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들어봐